이 조정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부터 과거 역사들이 반복된다면 알트코인의 진정한 분장이 시작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로서 사용되는 수요들이 전부 솔라나와 같은 그런 3세대, 4세대 코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이번에 나온 뉴스 보니까 테슬라 보유하고 있던 코인의 한 70% 매도해도 남은 거 가지고 보니까 차익이 한 6억 달러가 넘는다.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그 기업들의 코인에 대한 비트코인에 대한 회계 기준이 좀 바뀌었죠. 이것이 이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 언급하면서 또 이게 호재로 작용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은 기업들이 투자 대체 자산으로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으니까. 네, 실제로 지금 방금 테슬라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본 뉴스로 테슬라가 비트코인 샀다고 합니다. 더? 네, 1,800개 정도를 더 사서 원래 9,700 몇십 개 정도가 가지고 있었는데 11,500개 정도로 보유량을 늘렸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회계 기준이 바뀝니다. 기존에는 비트코인을 만약 보유하고 있으면은 가격이 상승해도 회계상으로는 기록을 못 하고요. 가격이 하락한 최저점에서만 기록을 가능해요. 말이 안 되죠. 상승을 기록 못하고 그렇죠. 하락만 기록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대차대조표에 보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5년 1분기 회계부터 바뀝니다. 그래서 패스비 기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면서 이제 모든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각 분기 초 대비 각 분기 말의 가격으로 평가를 공정하게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는데 평평해진 거죠. 네. 네. 그러면서 각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더 활기를 띨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이 패스비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4년부터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가 뭐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라고 하는 기업이 거의 48만 개 정도 네.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고 그 외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 뭐 미국에서는 샘러 사이언티픽 같은 그런 실제 나스닥 상장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어서 현재 한 12개 정도의 미국 증시 상장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에서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가 마이크로스트래티지를 완전히 따라했죠. 지금 이제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이 MSTR을 따라하면서 전 세계 모든 주식 수익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24년. 그 다음에 충격적이게도 그 MSTR은 원조죠. 미국 수익률 1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한 MSTR은 미국 수익률 1위고 그걸 따라한 메타플래닛은 전 세계 수익률 1위예요. 그러면 그러면 앞으로 다른 기업들은 어떻게 할까? 이 비트코인을 대차대조표에 포함한 기업들이 이렇게 주식이 잘 나가고 주가가 오른다면은 당연한 얘기겠지만 더 많이 모방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제 스트래티지로 사명을 개정한 MSTR의 경우는 2020년부터 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비트코인 전략이라고 하는 정책을 선택을 했는데 현재까지 4년 조금 넘게 지난 시점에서 미국에 있는 모든 기업 중에서 그 시점 기준으로 수익률이 1위입니다. 네. 그 밑에 엔비디아가 그 MSTR의 한 절반 정도 되는 수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엔비디아는 다른 기업들이 카피를 못해요. 엔비디아의 기술을 어떻게 카피할까요? 그렇죠. AMD도 상대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MSTR은 따라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걸 따라한 메타플래닛이 전 세계 수익률 1위를 먹어버렸어요. 비트코인 그냥 사모으면 되니까. 네. 그러니까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패스비 회계 기준이 바뀌게 되면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기가 더 쉬워지니까. 이런 MSTR 같은 기업을 따라하는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자, 이것이 또 비트코인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라고 봐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어쨌건 올해 사이클상으로는 올해가 상승기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내년이나 뭐 이렇게 오면은 또 다시 그 하락기로 돌아가는 거고 이 상승기에 상승을 이끌 만한 또 다른 호재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대표적인 게 ETF인데요. ETF가 작년 1월에 출시를 하면서 1월부터 3월까지 굉장히 많은 금액들이 들어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실제로 4만 달러에서 7만 달러까지 올려버렸잖아요. 그 이후로 반년 정도 행보가 있었지만 결국 10월 정도부터 ETF가 돌아오면서 10월, 11월, 12월이 1월, 2월, 3월보다 한 1.78배 정도 더 많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비트코인 가격이 10만으로 가버린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초가 되면서 약간 연초에
뭐 차익 실현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전통적으로 위험자산 시장이 대통령 취임 전후해서 좀 리스크오프가 있거든요. 그런 증시도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신고가 경신 행진을 좀 멈춘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과 맞물려서 약간의 유출이 있었지만 1월 중후반부터 다시 자금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 그런데 아셔야 될 게 비트코인 ETF가 작년에 출시하고 나서 1년 만에 20년 된 금 ETF의 운용 자산을 역전했어요. 1년 만에 시가총액 1위의 금 ETF 20년 운용 자산을 역전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거는 모든 대부분의 ETF들은 1년 차보다 2년 차가 자금 유입이 더 많아요. 네. 그걸 그걸 생각한다면 비트코인도 1년 차보다 2년 차가 되는 올해 훨씬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온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관들이 어떤 특정 ETF가 생겼다고 할 때 얘를 포트폴리오에 포함을 하려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의 실사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1년 이상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2년 차가 자금 유입이 많은 거예요. 그걸 생각한다면 올해는 작년을 능가하는 ETF의 유입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군요. 그래 많은 분들이 그래서 비트코인 상승을 기대하고 투자하는 것 같은데 진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경력이 좀 오래되신 분들 보니까 비트코인이 그렇게 좋은 여러 가지 호재로 상승할 거는 알지만 그래도 난 지금은 비트코인 안 한다. 이유는 알트코인이 상승률이 더 좋을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가운데서 사실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많이 오른 게 리플이죠. 리플 관련해서도 지금 어떤 호재 뉴스들이 좀 있나요? 리플은 일단 가장 호재라고 하면은 규제의 해소가 최고의 호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리플 가격이 트럼프 당선되면서 거의 6배 가까이까지 올랐었죠. 그 가장 큰 이유가 기존의 리플의 가격 상승을 가장 제한하던 요소가 SEC와의 소송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네. 소송이었는데 그 증권거래위원회 트럼프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 중에 또 하나가 취임 첫날에 게리 겐슬러를 사임시키겠다였는데 실제로 사임했죠. 네. 네, 그러면서 리플 가격이 폭등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차기 의장인 폴 애킨스가 취임을 하지 않았지만 폴 애킨스가 취임을 하게 되면 아마 몇 주 내로 모든 소송을 다 철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 또 한 번의 급등이 발생할 수 있겠죠. 아, 그래요. 지금 사실 그 당선되고 나서 말씀하신 대로 한 4,987원가 거의 5,000원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 지금 한 3,780원 정도 형성이 돼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지금 고점 찍고 내려오는 하락하는 이거는 그냥 조정으로 보는 겁니까? 네, 저는 조정으로 보고 있고 사이클이 저는 끝나지 않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올해 말까지 지속되는 비트코인 사이클 내에서 알트코인 사이클도 이어진다고 하면은 저는 꼭 리플뿐만 아니라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그 조정 직전에 최고가를 넘어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이 SEC하고 문제 있는 건 리플만이 아니죠. 코인베이스도 지금 뭔가 지금 소송이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바이낸스도 이미 소송이 여러 거래소나 이런 다 것들이? 걸려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어차피 의미가 없는 게 이제 폴 애킨스가 취임하면은 대부분 다 취소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 리플이나 뭐 코인베이스뿐만 아니라 비트코인을 제외한 기존에 인정받지 못했던 암호화폐 업계의 많은 그런 자산들이 다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뭐 몇 개월 만에 리플 같은 경우 한 6, 7배 뭐 더 많이 올랐죠. 어떻습니까? 이게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나요? 이미 많이 오른 정말 우리 꼭지까지 오른 걸 가지고 너무 또 환상을 갖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 갖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전통적으로 이 비트코인 사이클의 후반부를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이후 첫 번째 조정을 완전히 끝낸 시점부터 오히려 본격적으로 알트코인 불장이 왔습니다. 그럼 비트코인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한 것이 어디냐 하면은 작년 3월이 아니라 11월 트럼프가 당선되면서부터입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가격이 8만, 9만, 10만까지 가면서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했죠. 그럼 그 이후에 첫 번째 메이저 조정이 어디였냐고 하면은 12월 FOMC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이 조정이겠죠. 이 조정이 완전히 끝나는 시점부터 과거 역사들이 반복된다면 알트코인의 진정한 불장이 시작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불장의 의미가 뭡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기대하는 거죠? 물론 그게 현실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네. 기대치들이 네. 불장이 오면 사이클상 이 정도는 오른다. 네. 어떤 기준들이 있을 네, 거잖아요. 저번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대비
알트코인 전체 평균이 3배 정도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2배 정도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알트코인은 뭐 이번엔 시가총액이 크니까 3배까지 안 됐었겠죠. 2배까지만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이 만약 20만 달러까지 간다. 그럼 알트코인은 평균 한 4배 정도는 더 오를 수 있다. 최고가 대비해서. 그런 식으로 과거의 데이터를 그쵸. 바탕으로 예상을 예측을 한다. 해보는 거죠. 네. 요즘 그 인공지능 AI하고 그 디파이하고 융합해서 뭔가 네. 기대치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려워요.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네, 가장 내용인지. 요즘 뭐 최근에 뜨고 있는 건 이제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건데요. AI 코인들. 네. 뭐 가장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AI들이 뭔가 거래를 하려고 하려면은 뭔가 그 계좌도 있어야 되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은행 같은 거를 AI가 이용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호화폐는 암호화폐 지갑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규제나 검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AI들이 암호화폐 지갑을 가지고 AI끼리 어떤 소통함에 있어서 금전적인 계산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거를 암호화폐로 하게 된다. 그런 블록체인을 AI와 연결시켜주는 그런 기술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만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기술이요. 언젠가는 분명히 될 거예요. 되는데 어쩌면 그때 그런 기술의 가장 메인이 되는 그런 기업이나 코인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코인들 중에는 하나도 없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소위 테마주 기대감들. 그렇죠.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이클 내에서는 그게 실현되는 단계까지 못 갈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 끝날 때 그 AI 코인들의 99%는 어마어마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과연 살아남는 1%를 고를 수 있을까? 이런 그렇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렇다면 이번 사이클에서는 테마에 편승해서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번 사이클에서 정리를 해야죠.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렇죠. 봐야 된다. 그게 막 큰 환상과 어떤 기대치를 절대 가지면 안 가지면 안 된다. 돼요. 네. 비트코인은 빠져도 다시 올라올 수 있지만 알트코인은 빠지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 ETF 관련해서 또 나오는 이슈들이 좀 있나요? 또 어떤 새로운 ETF들이 나올 것이냐? 네. 시장에서는 또 그거를 찍으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많아요. 뭐 리플 아까 말씀하셨던 리플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도지코인도 있고 진짜 도지코인은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뭐 에이다도 카르다노죠? 에이다도 있고 굉장히 많은 코인들. 그다음에 그 혼합 ETF들도 나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트코인 뭐 여러 가지를 섞은 ETF라든지 그런 것들이 저는 결국은 다 될 거라고 봐요. 이번 정권 내에서. 왜냐면 친암호화폐적인 기조를 가진 정권이니까. 그다음에 트럼프 본인이 민코인을 출시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놓고 그다음에 트럼프 그 가족이 가족 사업으로 디파이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ETF를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어려운 거죠. 그래서 트럼프는 대놓고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만들어진 암호화폐를 더 중시할 겁니다. 그거를 생각해 봤을 때 여러 암호화폐 ETF들이 나올 거 분명하지만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 가장 유력한 거 두 가지만 꽂자면은 리플과 솔라나가 되지 않을까. 리플과 솔라나. 아까 우리 그 미국채 수익률을 떨구는 게 트럼프의 목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를 비트코인을 달러 패깅을 해서 기초로 해서 기초자산으로 해서 새로운 국제 수요를 일으키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에서 부정적인 분들은 그래봐야 이게 얼마나 되겠어라는 시각도 있고. 엄청난 금액입니다. 현재 이미 시가총액이 한 조정을 받아서 2조 몇천억 달러지만 뭐 한때 3조 달러까지 갔었거든요. 3조 달러에 되는 시장이 있는데 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70에서 80%의 거래가 달러 패깅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가 됩니다. 한마디로 2조 넘는 자산이 지금 달러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이 암호화폐 시장이 이번 사이클만 지나도 이번 사이클의 끝에서는 아마 거의 7조, 8조 달러 수준까지 성장을 할 거예요. 2030년 트럼프 재임이 끝날 때쯤에 되면 아마 10조 달러를 넘을 겁니다. 그럼 생각해보세요. 10조 달러의 시장에서 70에서 80%가 달러로 거래돼요. 7조에서 8조 달러입니다. 연준이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보다도 많아요. 그 정도의 금액이 새롭게 달러 수요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도 이제 더 이상 원유 거래 꼭 달러를 안 하겠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 그럼 페트로 달러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브릭스 이제 탈달러 하고 있고,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럼 어디서 안정적인 달러 수요를 얻느냐?
바로 암호화폐 시장에서 달러 수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은 그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 그 스테이블 코인의 1달러 패갱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 국채를 사기 때문이죠.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트럼프의 장기적 어떤 금리 혹은 그 국채와 관련된 전략일 수 있다. 그렇죠. 만약 그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회사에서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커진다면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그 가격과 반대인 채권 수익률은 낮아지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올해 상당한 그 알트코인 불장을 기대하시는데 좀 더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코인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는 크게는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플과 솔라나 같은 네. 좀 더 자세히 얘기하면은 미국 계열 코인이면서 원래 구 SEC에게 핍박을 받았던 코인. 네. 이제 그 문제들이 해결될 거니까. 해결된 거 플러스 트럼프는 친미국파니까. 네. 이런 애들이 호황을 받을 거고. 두 번째는 민코인. 민코인이 이번 사이클에서는 계속해서 트렌드였어요. 네. 지금 좀 이제 많이 조정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만 다시 상승장이 온다면 민코인 갈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AI. 네, AI 코인들. 왜냐면 이게 아무리 테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사이클까지는 테마일 겁니다. 그러니까 알면서 테마에 타고 싶으신 분들은 투자할 수 있는 거죠. 다만 나중에 빠져나올 때는 반드시 아셔야 할 겁니다. 근데 시총 2위죠, 지금.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언급을 안 하시네요. 이더리움은 사실 지금 이번 사이클에서 트렌드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특히나 솔라나에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침범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영역의 침범을. 이더리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었다고 하면은 기존에서는 스마트 컨트랙이 된다는 점을 이용해서 디파이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골드라고 한다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커런시 암호화폐 블록체인계의 통화로서 사용되는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더리움이 이제 나온 지 오래되다 보니까 비트코인보다는 빠르고 수수료가 싼데요. 그 뒤에 나온 코인들보다는 훨씬 느리고 수수료가 비쌉니다. 네. 특히 대표적인 게 3세대 코인이라고 하는 솔라나죠. 솔라나가 이더리움 대비 압도적으로 빠른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디지털 통화로서 사용되는 수요들이 전부 솔라나와 같은 그런 3세대, 4세대 코인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더리움의 어떻게 보면은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난번에 보니까 트럼프 일가족이 만든 밈코인 거기에 그 네트워크가 솔라나입니다. 솔라나. 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이더리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키우는 요소가 됐다. 그런데 정작 그 트럼프의 가족 사업을 하고 있는 월드 리버트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가장 메인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가장 메인으로 해서 하고 있냐? 신뢰할 수 있으니까. 솔라나보다 이더리움이 훨씬 더 역사가 길고 어쨌든 시가총액이 훨씬 높고 그렇기 때문에 큰 사업을 벌인다 하면은 아직은 역시나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이죠. 그런 인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이유일까요? 오늘 나온 뉴스 보니까 2월 초에 나온 그 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헤지 펀드들이 이더리움에 대한 공매도 친 게 500%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뉴스가.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만큼 시장에서. 이더리움이 이번 사이클에서 확실히 조금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더리움을 많이 기대하시는 분들 똑같은 이유로 그렇다면 다음 코인은 솔라나다. 단순 논리로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일단 이번 사이클까지는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다만 저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늘 보았던 게 그만큼 이제 지금 안 좋았던 코인들이 나중에는 또 기세가 붙어서 좋아지는 일종의 순환매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다 이더리움이 원래 반감기 다음에 1분기에서 2분기로 특히 넘어가는 시점에 퍼포먼스가 좋았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퍼포먼스가 정말 좋았어요. 그것을 감안해 본다면은 이더리움도 충분히 이번 사이클에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은 지금처럼은 힘들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솔라나도 주의하셔야 될 게 이번 사이클까지는 솔라나가 그럴지 몰라도 딱 이번 사이클의 솔라나가 지난 사이클의 이더리움 포지션이거든요. 다음 사이클이 되면 솔라나보다 더 빠르고 더 효율적인 코인이 나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참 이 코인 관련해서도 새로운 기술들 혹은 이슈들이 이제 계속
그 쏟아지니까 참 이게 며칠만 관심을 안 가지면은 뭐 어려워지는 경향이 있는데 보니까 이더리움의 재단 연구원이죠. 한 사람이 비트코인의 보안 지속 가능성을 비판하면서 뭐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끝났다 뭐 이런 언급을 했다. 이것도 뉴스가 되면서 화제가 됐어요. 그런 거는 뭐 이더리움이 나온 그 시점부터 계속해서 있었던 원래 있던 얘기예요. 네, 계속 계속해서 있었던 거고요. 특히 뭐 경쟁자니까 그렇죠. 서로. 네. 얼마 전에 뭐 양자 컴퓨팅 얘기가 나왔을 때 뭐 특히 많이 있었던 건데 양자 컴퓨팅 같은 경우에도 이미 양자 내성화 그런 암호화 체계가 다 개발이 되어 있고 더 고도의 양자 내성화 암호화 체계도 아마 양자 컴퓨터가 실제 상용화되기 훨씬 전에 완성이 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비트코인은 프로그래밍 가능한 통화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면 됩니다. 이제 전문 용어는 하드포크라고 하죠. 하드포크를 하게 되면은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저는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그 기업 회계 기준 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이 기준이 바뀐 것이 호재라고 말씀하셨는데 한국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네, 제가 마지막으로 들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현재 기업들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계좌를 못 만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소식이 현재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참 이것도 논란이 상당히 클 거예요. 현물 ETF도 지금 못 사잖아요. 네. 기업들이. 아니요, 개인도 못 사요. 개인도? 네. 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커버드 콜 이런 걸로 미래에셋에서 뭘 만들겠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던데. 네. 근데 그런 것들은 결국 파생 상품이잖아요. 그렇죠. 파생으로 네. 가는 거니까. 네, 파생 상품이 아니라 순수한 ETF가 아니다. 현물 ETF가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는. 왜냐면 파생 상품 ETF는 지금도 거래 가능해요. 정작 선물 ETF는 거래 가능하고 현물 ETF는 안 되는 우스운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 코인 관련해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이 증가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요즘 그 가격 변동 가지고 진짜 이제 폭락장이냐 아니면 아직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방송 보시면서 어느 정도 참고하실 만한 정리할 만한 그런 내용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한번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철이형 신민철 작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